만약 수십 년간의 동맹 신뢰가 폭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문장 한 구절로 이루어진 서류에 의해 무너진다면 새로운 글로벌 혼란의 시작이 한 대통령의 본능과 도발, 불확실성에 의해 밀봉된 우편봉투 속에 담겨 있다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탱크들이 국경을 넘는 것도 국제법정에서 열띤 연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한 관료적인 편지들이었다. 마치 징수 고지서처럼 보였고 경제전쟁의 경고처럼 보였다. 7월 7일 아침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문서들이 발송되었음을 알리며 일본과 한국이 이제 미국의 목표가 되었다고 했다. 경고는 명확하고 건조했다. 8월 1일부터 이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예외는 없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이 세금은 우리 두 나라 관계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치 마피아의 협박문처럼 들렸다. 너희들이 세금을 올리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타도 소문도 아니었다. 실제였다. 그리고 세상은 이를 대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이모지와 대문자로 된 글로 알게 되었다. 트럼프가 바로 그 트럼프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동안의 스타일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위험선을 넘어섰다. 일본과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 그들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질서의 기둥들이다. 그들은 태평양에서 중요한 동맹국들이며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협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국가들이다. 하지만 그날 동맹은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시장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닛산은 5% 급락했고 토요타와 혼다는 각각 1% 이상 하락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하락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흔들렸다. 이는 단지 손익 계산이 아니었다. 그보다 깊은 무언가의 반영이었다. 그것은 불신이었다. 그리고 불신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 편지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 말하지 않은 채 숨겨놓은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어떤 동맹도 불변하지 않다. 가장 충실한 친구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25%의 세금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미 4월에 상호주의 모델을 설정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만약 한 나라가 미국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은 같은 세율을 다시 부과한다. 문제는 이 모델이 대칭적이지 않으며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를 느꼈고 일본은 24%였고 이제는 그 세율이 최고로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이미 편지의 내용은 말하고 있다. 세금은 더 올라갈 것이다. 즉, 그것은 함정이다. 저항하면 처벌받고 양보하면 약함을 보여준다. 이런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전략의 중심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다. 트럼프는 힘, 주권, 미국의 이익 보호를 주장하지만 동맹국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힘을 70년 이상 유지해온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마치 급한 개조를 위해 지배의 기둥을 자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미국이 과중한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다. 재무부는 내부적으로 인정한다. 100개 이상의 나라와 개별 협상을 할 팀이 없다. 구조도 없고 물류도 없으며 계획도 없다. 그러나 위협은 있다. 수사는 있다. 쇼는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방법이다. 다자간 협상을 바발 싸움으로 바꾸고 외교 대신 강제를 선택한다. 국제협정을 리얼리티쇼 계약서처럼 새로 쓴다. 문제는 무엇일까? 세상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세금의 시행 원래 기한은 7월 9일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8월 1일로 미뤄졌다. 더 많은 시간이 생긴 건 맞지만 더 많은 명확함은 없다.
오히려 그 영위는 시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더욱 강화했다. 불안정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의 냄새를 맡으면 그들은 달려간다. 천천히 걷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 있다. 편지는 발송되었고 위협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것이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큰 계획이라고. 그런데 그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조정하고 있는가? 어디에 그 결과, 협상, 승리가 있는가? 지금까지는 카오스만이 보인다. 그리고 그 카오스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백이 있다. 바로 안정감의 부재이다. 그 안정감은 세금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쌓여야 한다. 그리고 신뢰는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드물다. 25%. 그것은 단순한 세율이 아니다. 그것은 절단이다. 분수령이다. 과거의 세계 질서가 하나씩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무서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동맹국의 관세를 위협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친구를 처벌하는 것이 힘의 상징인 것처럼, 무역을 전쟁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협상 전략인 것처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동차,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물류, 국제무역에 종사하거나 단지 휴대폰, 노트북을 샀거나 수입 부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오하이오주 메리스빌에는 일본 외에서 가장 큰 혼다 공장이 있다.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가 이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 부품은 일본에서 오고 조립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이 통합 구조 위에 삶을 세워왔다. 일본이 공급하고 미국이 조립하며 전 세계가 소비한다. 그러나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 모든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비용은 상승하고 수익은 하락하며 안정적이던 모델은 하루아침에 불확실해진다. 해고는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파도처럼 다가온다. 먼저는 근무조 감축, 그 다음은 채용 동결, 경제전쟁은 이렇게 당신에게 도달한다. 탱크가 아니라 비싼 청구서로, 미사일이 아니라 생산 조정으로 인한 해고라는 통지서로.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냥 관세 아닌가요?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식이다. 끊임없는 갈등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이 방식은 퍼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동맹국을 적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모방한다. 트럼프가 발표한 25% 관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세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양국의 관계에 따라 이것은 국제무역정책 전체를 기분의 게임으로 바꾼다. 오늘은 25%, 내일은 30%일 수도, 10% 혹은 0%일 수도, 기준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다. 오직 권력만 있다. 이제 당신이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려는 사업가라고 상상해보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과 물류, 납품을 계획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규칙이 바뀐다. 매일 달라지는 땅 위에 어떻게 안정된 기반을 만들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동맹국들은 이러한 불안정성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거리를 두는 것이다. 신뢰가 협박의 인질이 되었을 때 외교는 작동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편지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 일본과 한국을 인질로 만든 것이다. 양보하지 않으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협상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받는가? 큰 은행들이 아니다. 자본력이 있는 메가 기업들도 아니다. 가장 큰 타격은 작은 이들에게 간다. 디트로이트에서 수입 부품에 의존해 지역 정비소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상점 주인, 텍사스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여성은 벌써 들었다. 8월부터 한국산 냉장고 가격이 오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는 단지 자신의 구매가 $300나 더 비싸졌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 관세에는 얼굴이 있다. 말일에 도래하는 청구서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뒤에는 미국 정부의 동일한 변명이 있다. 그냥 협상 전략일 뿐이다. 마치 국제 경제 질서 전체가 거대한 카지노이고 허세와 위협, 베팅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게임인 양. 하지만 백악관에서 누구도 답하지 않는 질문이 있다. 모두가 당신이 혼자 게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단지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모든 나라와 협상을 진행할 역량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 재무부 내부에서도 이미 인정했다. 100개가 넘는 국가들과 맞춤형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력도 구조도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계획은 무엇인가? 스포일러, 계획은 없다. 압박이 있을 뿐, 소음이 있을 뿐, 위협이 있을 뿐. 전략은 없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여기에 있다. 각본 없이 창출된 혼돈에 적응하려는 전 세계. 트럼프가 관세 시행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 그것은 친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던진 폭탄을 수습할 시간조차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그 사이 일본과 한국 같은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위험이 존재한다. 공백. 미국이 신뢰를 포기하면 그 빈자리에 다른 이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추측해보라. 협박도 편지도 없이 조용히 준비 중인 나라들, 중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그들은 미국의 리더십이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동맹, 새로운 교환 수단을 구축할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고립의 길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6월부터 양국은 긴장이 감도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었다.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 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오타와는 대화를 원했다. 하지만 대화는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0%에서 최대 7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할 때 캐나다는 굴복하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한 나라 전체가 노골적인 경제 제재의 위협 아래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한다는 것을, 그것은 무능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는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이자 시스템 리스크 전문가인 그는 시장에 퍼지는 공황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먹이로 삼을 만한 자극적인 뉴스거리는 일절 내주지 않았다. 즉흥 기자회견? 없었다. 분노의 트윗? 없었다. 감정적인 호소? 더더욱 없었다. 대응은 공백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 공백이 가장 큰 외침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7월 21일까지 속전속결의 협상을 원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시계를 밀어냈다.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양보도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정치적 승리로 내세울 만한 트로피는 없었다. 그렇게 되자 트럼프는 이상한 골목에 갇히게 되었다. 동시에 시장은 불안하게 반응했다. 월스트리트는 캐나다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미 멕시코, 인도, 한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이 지나도 캐나다는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한 계산을 한 걸까? 그 해답은 아마 마크 카니가 게임의 룰을 바꾼 방식에 있다. 일일이 관세 항목을 놓고 다투는 대신 그는 판을 다시 그렸다. 전통적인 캘거리 스탬피드, 캘가리 스탬피디 행사에서 조용히 연설하면서 그는 알루미늄이나 쿼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적 독립,
내적 집중, 에너지 주권,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에 대해 말했다. 겉보기엔 약해 보였던 그 자세는 결국 강함으로 드러났다. 캐나다는 오늘날의 세계 무대에서 드물게 보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모든 위기에는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지도력, 그리고 그 전략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스스로 뱉은 말에 갇히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우라늄, 비료, 반도체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한 보복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 품목들은 미국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들이다. 반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약해 보일 수 있다. 모순적이고 무기력하게. 이것이 바로 딜레마다. 그리고 캐나다가 정확히 노출시킨 지점이다. 힘의 논리는 인내의 논리를 만날 때 스스로 붕괴된다. 백악관이 언론 효과를 좇는 동안 오타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기업들과의 비공개 회담, 산업계에 대한 지원 패키지, 친환경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 캐나다는 여전히 최대 50%에 달하는 알루미늄 관세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쇼로 만들지 않았다. 공공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합리적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세계 동맹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라. 여기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의 이면을 파헤친다. 정치적 소음보다 전략적 지성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라. 그리고 아직도 캐나다를 그저 북쪽의 착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라. 트럼프가 카드를 무기로 휘두르며 관세를 협박 도구로 바꾸는 동안 중국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눈에 띄는 발표도 없다. 즉각적인 보복도 없다. 자극적인 해시태그도 없다.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움직이지 않는 조각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자들의 침묵이다. 체스에서 말이 움직이지 않아도 전체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의 고요함이다. 수주 동안 세계는 중국의 폭발적인 대응을 기다렸다. 결국 미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한국을 압박하며 이제는 브라이크스에 접근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반격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반격은 오지 않았다. 왜? 아마 이번에는 중국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워싱턴이 스스로 패배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업적인 보복 대신 중국은 외교적 방문을 이어갔다. 트럼프가 배신자와 관세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는 몰래 베를린, 파리, 아테네를 방문했다. 저항도 격렬한 보도도 없었다. 그러나 각 방문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청정 에너지 투자, 인프라 협력, 현지 화폐를 통한 무역 확대.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수가 나온다. 중국은 단지 미국의 관세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트럼프 모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측 가능성, 실용성, 그리고 특히 혼돈이 없는 대안. 생각해보라. 트럼프가 관세를 처벌로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를 유혹으로 사용한다. 누가 더 많은 동맹을 만들 것 같나?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위기는 이론적으로 미국의 승리일 수 있었다. 일본과 한국을 워싱턴과 더 가까워지게 할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다르게 나왔다. 미국의 태평양 내 존재를 균형 잡던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균열이 있는 곳에 공간이 생긴다. 바로 그 공간에 중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신호는 여기 있다. 중국은 미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아프리카의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협력을 초대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라틴 아메리카와의 양자 무역 참여를 늘리며 점차적으로 달러 대신 현지 화폐를 사용했다. 비라이시스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비라이시스를 대결이 아니라 개발의 플랫폼으로 강화시켰다. 이 톤의 변화는 전략적이다. 전쟁의 언어를 피함으로써
중국은 더 성숙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심리적 게임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반응이 없는 것이 의문을 낳고 의문은 주저함을 만든다. 상상해보라.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자. 한편으로는 미국이 너에게 한쪽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며 제재를 가한다고 위협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재정 지원, 기술, 에너지 협력만을 제시한다. 어떤 접근이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일까?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처럼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들조차 중국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워싱턴과의 대화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때는 무엇이 일어날까? 답은 간단하다. 트럼프는 영향력의 독점을 잃고 있다. 글로벌 충성도 테스트로 무역을 바꾸려 시도했지만 그가 만든 문제는 미국의 군사적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확산된 불신, 누구도 적절한 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며 불복 종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브릭스와 협상하면 되는 걸까? 화웨이와 프로젝트에 서명하면 되는 걸까? 러시아로부터 액화가스를 자회사를 통해 구입하면 되는 걸까? 이 모호성은 마비시킨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리스크에 익숙한 기업 세계는 예측 불가능을 싫어한다. 바로 그것이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도 위협도 없이 반대되는 이야기로 트럼프가 기한, 비율, 처벌을 사용하는 반면 시진핑은 인내, 안정성, 미래를 구상한다. 미국이 수많은 나라들과 러시안 룰렛식 관세 게임을 하는 동안 중국은 장기적인 게임을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 그것이 효과가 있다. 중국의 독재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나라들조차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조차 중국과의 협력의 공간을 열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동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국의 차분한 발언은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중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영토도 기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다. 만약 세계가 미국의 혼돈 속에서 중국을 이성의 중심으로 본다면 중국은 이번 라운드를 이기지 않는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가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편이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의 혼란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하나의 사치가 되어버렸다. 수년 동안 브릭스는 미국 워싱턴에서 대체 경제국들의 클럽으로 여겨졌었다. 상징적인 존재, 매력적인 약어로 보고서와 헤드라인에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부족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너무나 다른 현실을 가진 5나라가 서구의 눈에는 결코 결속된 블록을 형성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아이러니로 비릭스를 하나로 묶는 존재는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아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다. 미국 대통령이 비릭스의 정책에 동조하는 어떤 나라에도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는 그 그룹에 수년간 부족했던 것을 제공했다. 세계적 중심성,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조심스럽게 참여하고 있던 국가들이 갑자기 자문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을 만족시키려고 계속 노력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지구 반대편을 봐야 할 시간일까? 왜냐하면 미국이 비릭스와의 모든 협력을 심지어는 현지 화폐로 무역하거나 공동 인프라 투자하거나 다자간 포럼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까지 경제적 배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 세상은 강요된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강요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놀라운 사실을 보자. 6개월 만에 32개 이상의 나라들이 비라이스에스 파르스에 참여하거나 협력 계약을 체결할 공식적 관심을 보였다.
이 나라들에는 항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온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태국, 멕시코, 미국의 뒷마당마저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비라이시스로 끌어들이는 것은 반미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트럼프가 불안정을 고집하는 세상에서의 안정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과 같은 나라를 생각해보자. 미국, 중국, 유럽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나라. 이제 관세와 불확실성의 압박을 받으며 비릭스에서 덜 변동성이 큰 무역 경로를 찾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이지만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베이징과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다. 트럼프가 세계를 친구와 적으로 나누려고 할 때 비라이크스는 모호함을 허용하는 플랫폼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모호함은 맹목적인 동조보다 더 유용하다. 이제 질문이 들려올 것이다. 비릭스는 정말로 서구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가? 숫자로 가보자. 비아리시스의 5 창립국은 함께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GDP의 25%, 세계 산업 생산의 33%를 차지한다. 그리고 2022년부터 G7을 초과하여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떠오르는 것에 불과했던 비릭스가 이제는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이 그룹이 이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트럼프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가 반응한 방식은 그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이다. 위협. 7월 7일 그는 트루th 소셜을 통해 혼란스럽고 원한이 가득한 메시지를 올렸다. 브라이크스가 반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그룹에 가까워지는 모든 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도 세부 사항도 없었다. 불확실성의 총알이 떠오르는 신흥시장에 떨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인도와의 상인화폐로 무역 확대를 논의했다. 이집트는 중국과의 인프라 협정을 계속 유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거래에서의 통화 다양화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비아리스 개발은행과의 대화를 확대했다. 이 움직임은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다. 매번 바뀌는 대통령 연설로 변덕스러운 국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예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릭스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세계 외교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만든 말을 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강대국 간의 경쟁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 그들은 성장하고 싶어 한다. 공정한 협정을 원한다.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예측 가능성. 이것이 트럼프의 문제를 요약하는 단어다. 왜냐하면 그는 성장, 일자리, 보호적 관세를 약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정성은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아릭스에 대한 관세 전쟁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룹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적으로 다루면서 그는 모호했던 블록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동맹국들까지도 자신들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시나리오에서 소리치는 것이 리더십으로 오해받고 폭력적 힘이 전략으로 팔리며 빠른 반응이 긴 고민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서 한 나라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기다리기. 그 나라의 이름은 캐나다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던진 관세 폭풍 속에서 캐나다는 유일한 예외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캐나다를 해석할 수 없었다. 7월 초부터 워싱턴은 오타와로부터의 직접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다. 결국 트럼프는 이미 시나리오를 정했다. 각 국은 7월 21일까지 굴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10%에서 7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가혹한 단계, 외교적 울티마툼으로 위장한 무역 정책이었다. 그런데 캐나다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긴급 회의 요청도 없었고 미국 대통령을 진정시키려는 공개적인 시도도 없었다. 그 배경에서 총리 마크 카니는 이미 자문단을 모았다. 영국은행 전 총재인 카니는 기술적인 성향으로 쇼를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는 카메라보다 표를 선호하며 시장의 신호를 악보처럼 읽는다. 그리고 그는 몇몇 사람들이 잡아내지 못한 사실을 이해했다. 트럼프의 혼란은 반응에서 나온다. 반응하는 사람은 게임에 뛰어든다. 기다리는 사람은 규칙을 바꾼다. 바로 그가 한 일이었다. 트럼프가 공정한 협정과 무역의 배신자들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카니는 캘거리 스탬피드 무대에 올라 캐나다인들에게 주택, 에너지 전환, 식량 주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세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미국의 울티마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캐나다 언론은 이를 주목했다.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무시인가 아니면 천재적인 전략인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월스트리트는 캐나다가 결국 양보할 것이라 예상했다.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강국인 미국의 울티마툼 앞에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는가? 캐나다의 공장과 미국의 조립 라인을 연결하는 수천 대의 트럭을 통해 하루에도 300번씩 국경을 넘는 생산 라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카니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동안 캐나다 시장은 혼합된 신호를 보냈다. TSX는 약간 상승했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은 강세를 보였지만 S&P 글로벌이 측정한 서비스 지수는 44.3으로 성장선 아래로 떨어졌다. 경고 신호였다. 물류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예측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침묵을 지켰다. 왜 이런 도박을 했을까? 왜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인 모습에 반응하지 않으려 했을까? 카니는 트럼프가 승리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트럼프의 수사학은 눈에 띄는 결과를 요구한다. 서명, 양보, 헤드라인. 그리고 그것들이 오지 않으면 그의 언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승리의 서사는 없다. 그런데 적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실제적으로 캐나다의 고집은 치명적인 교착 상태를 만들어냈다. 만약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미국의 산업 기반인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들의 직격탄을 날린다. 캐나다의 알루미늄은 여전히 50%까지의 세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필수적이다. 캐나다를 처벌하면 미국 내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것도 옵션이 아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트럼프는 약해 보일 것이다.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오타와의 침묵이 함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략만이 아니다. 이 대결에는 더 깊은 감정적 요소가 숨어 있다. 캐나다는 항상 충실한 동맹으로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여겨졌다. 불평하지 않는 파트너, 합의를 지키는 사람,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한 파트너 앞에서 그 충성은 지혜로 변했다. 결국 캐나다는 더 이상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살아남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존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에 의존한다. 내부 재건. 세상이 지정학적 게임을 하는 동안 카니는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알버타와 매니토바의 사회적 주택 프로젝트,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그린 크레딧 라인,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지역들의 산업 재편성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저항만이 아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체된 것을 재건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까요? 그 역설은 엄청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한 연궁으로 자처하지만 동맹국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독립성을 처벌하며 외교를 무시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역을 제외하고는요, 영향력도 도덕적 존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반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용주의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함으로써 힘을 보여주지 않고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중요한 질문은 국가들이 관세에 대응할 것인지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것을 적용할 용기가 있을 것인지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미 그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무역 갈등이 내일의 동맹, 시장, 국경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는 분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명백한 것 너머를 보려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새로운 상황에서 글로벌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논의에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좋아요, 댓글, 공유는 이 공간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헤드라인이 새로운 의미를 얻고 혼란이 이해로 변하는 곳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